유럽연합이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유는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KFN이 다큐멘터리 시리즈 6.25 전쟁 75년 비하인드워 전쟁의 이면 5부작을 방영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와 사건 재현, 영상 자료 등을 통해 재조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군 병력에 이어 처음으로 북한제 대형 무기 자주포가 러시아 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한편 파병된 북한군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170mm 자주포 주체포가 전장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SNS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주체 자주포 약 50문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체 자주포는 작년 11월 러시아에서 철도로 수송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전선에서 발견된 주체 자주포는 북한의 주력 곡사포 중 하나로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돼 우리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에 해당하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낮은 기술 수준으로 개발돼 5분에 한 발 정도만 발사가 가능하며 긴 사거리를 위해 포신 2개를 용접으로 이어붙여 만든 만큼 정확도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낮은 성능의 화포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 전장에 배치된 것은 러시아의 극심한 장비 손실률과 이를 회복하지 못하는 공업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전사한 북한군의 유류품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 제8연대는 북한군 13명을 사살했으며 이 중 하나는 조준경을 갖춘 돌격소총과 드론 탐지기 그리고 장교급에게 지급되는 가짜 러시아군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금룡이라는 이름을 적은 병사의 노동당 입당 청원서도 노획됐습니다. 청원서에는 조선인민군대에 자진 입대했다, 조선노동당에 받아줄 것을 열렬히 청원한다고 적혀 있었으며 이를 통해 파병된 북한군의 신분 계층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지난 6일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6개 안보리 이사국이 요구한 회의를 열고 해당 문제를 논의합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EU 대외 관계청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고 지적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영내 파트너국들과의 전적인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간 8일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6개 안보리 이사국이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지속된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앞서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6일 낮 12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 합참은 기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오늘 오전 제니 캐리냥 캐나다 국방총장과 통화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한반도와 국제안보 정세를 공유하고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김 의장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과 대비 태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캐리냥 총장은 러브 군사협력 강화 속에서 양국 간 군사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통화는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1950년 이후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비화를 분석한 KFN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6.25 전쟁 75년 비하인드워 5부작이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에 방영됩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6.25 전쟁 이후 75년간 북한의 도발 변화 양상을 시대별, 시기별 주요 사건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분석해낸 다큐멘터리 6.25 전쟁 75년 비하인드 워가 KFN에서 방영됩니다. 1월 8일 수요일부터 총 5회 방영되는 비하인드 워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에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비하인드 워는 아직 진행 중인 북한의 대남 공작을 새로운 관점에서 전문가 인터뷰, 사건 재현, 영상 자료 공개를 통해 분석합니다. 또한 KFN 최초로 이한영 피습 사건, 부부 간첩 사건 등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의 증언과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안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중 비하인드 워의 시작을 알리는 1화의 제목은 지령입니다.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살된 북한의 로열 패밀리 이한영과 김정남,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일어난 국정원 화이트 요원인 최덕근 영사 사망 사건. 비하인드 워 첫 화에서는 이 사건들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보내는 은밀한 지령의 이유와 의미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91년도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도 경찰 신변 보호는 계속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동남아에 나온 그 공작원들이 제가 실제로 사는 것이 어딘지 그거를 심부름센터를 동원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지가 한 50개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공개되는 시리즈에는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 북한의 대남 위협의 의미, 북한의 사이버 테러의 목적, 해킹 방식, 북한의 시선으로 본 북한의 위협 등에 대한 내용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육군 인사사령부 6.25 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이 2만 6천여 명의 무공훈장 주인들에게 더 빨리 더 명예롭게 훈장을 찾아드리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이 어제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 이상기 1등 중사의 자택을 찾아 화랑 무공훈장 수여식을 거행했습니다. 올해 91살인 이상기용은 1950년 8월 당시 17살 나이로 입대해 구사단 29연대에 배치됐고 적과 용감히 맞서 싸워 1953년 4월 전공상으로 수도병원에서 명예전역했습니다. 이러한 전투 공적이 인정돼 이용의 화랑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당시 긴박한 전장 상황 등으로 무공훈장을 미처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상기용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새해부터 이런 훈장을 받게 돼 감회가 새롭고 마음이 벅차다며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어렵게 나를 찾아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행정 시스템에서 이용과 같은 호국 영웅을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은 육군 병적 자료에 남아있는 군번과 이름, 지역 정보만을 가지고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 창녕 지역을 방문해 공로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조사단의 이러한 노력 끝에 이상기용의 형님인 이봉기님의 재적에서 동생으로 등록된 이상기란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근무지 변경이 잦은 우리 장병에겐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육군본부의 노력을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계룡대 인근에 있어 군인 자녀 비율이 높은 용남고에 방문해 부모님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전학 횟수를 물어봤습니다. 3번 이상 해본 친구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몇 번 해봤어요? 6번 해봤어요. 잦은 전학이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질문엔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3번의 전학을 다녔는데요. 전학을 다니면서 학원도 바뀌고 학교도 바뀌고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바뀌고 사는 환경도 바뀌어서 공부를 하기에는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많이 걱정을 하셨고 육사에 가는 게 꿈이었는데 이게 아버지께서 많이 이동을 하시다 보니까 제 학업에 방해가 돼서 아버지께서 혼자 다른 곳에 가 있으시는 등
청소년기라서 학업이나 그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군인이기 때문에 이동이 잦아서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해서 우리 군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 중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교육 환경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군인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군 가족 진로 캠프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신규 체험 학습으로 군인 자녀의 진로 탐색과 고교 학점제, 학생부 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교육 제도를 보면 단순히 그냥 성적이 잘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진로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쪽에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본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군인 가족의 반응이 좋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오지적인 부대에 있으면서 그 자녀의 그 진로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서울보다는 교육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캠프를 오게 돼서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진로 캠프 신청은 육군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우리 군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군 쏠쏠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군의 다양한 대비태세 중 하나인 진돗개와 데프콘, 그리고 비상시 생존성을 높이는 준비 방안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폭설과 공습 등 각종 위험이 임박할 때 경계하라고 알리는 보도인 경보는 매우 중요하고 그 수가 다양한데요. 그중 군필자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두 가지 용어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진돗개는 국지적 위협 상황 발생 시 발령하는 경보 조치로 평시에는 진돗개 셋 상태를 유지하다가 무장간첩 침투 등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은 진돗개 둘이나 하나로 격상되고 군, 경찰, 예비군 등이 지정된 지역으로 출동합니다. 다음은 데프콘입니다. 데프콘은 국지적인 진돗개와는 달리 전 지역적인 전면전을 대비하는 용어로 전쟁의 위협이 전혀 없는 평화로운 5단계에서부터 전쟁이 일촉즉발임을 알리는 1단계까지 총 5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휴전이 성립된 1953년 7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쭉 데프콘 4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단계가 올라간다면 전군이 소집되고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경보 조치들이 발령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준비는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다양한 긴급 상황에는 전기, 가스, 수도가 끊기고 건물이 무너져 화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전시 상황에 놓여 대피를 해야 할 때 미리 준비하면 생존성을 높여줄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생존 배낭입니다. 재난 상황에 바로 들고 나갈 수 있는 생존 가방 안에는 의식주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넣어두셔야 하는데요. 생수나 비상식량, 체용을 유지해주는 옷과 침낭, 다용도 칼 등 이 물건이 없으면 3일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생존에 필요한 주요 물품들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피소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전국 17,000여 개의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전 디딤돌 앱이나 국민재난 안전포털, 지도 어플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가장 가깝고 안전한 대피소를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거나 이동 시 머리를 감싸는 등 아주 기초적이지만 당황에 잊을 수 있는 비상대비 국민행동요령도 함께 봐두시면 좋겠죠? 2025년 새해 신년 계획을 세우시면서 생존 배낭 한번 마련해 보시고 이미 있으신 분들은 식량 유통기한이나 배터리 상태 등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든든한 마음으로 한 해 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쏠쏠 정보 신소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1월 4일로 가보겠습니다.
1951년 1월 4일 유엔군이 공산군의 제3차 공세로 한국 정부와 함께 수도 서울에서 다시 한번 철수했습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0년 12월 31일 17시 공산군이 제3차 공세, 일명 신정공세를 개시합니다. 1951년 1월 3일 미팔군 사령관이 한국 정부에 서울 포기를 전달하는데요. 다음 날인 4일 유엔군이 북위 37도선인 평택에서 삼척으로 철수를 개시합니다. 이 여파로 전국적으로 764만여 명의 주민이 피란길에 나섭니다.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후 97일 만에 두 번째로 서울이 피탈되는데요. 전쟁 초기와는 달리 계획적으로 철수해 북위 37도 방어선 구축으로 유엔군 재반격 작전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어서 1월 12일을 보겠습니다. 19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부 장관 딘 애치슨이 한국 등을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49년 6월 30일 주한미군이 철군을 완료합니다. 1949년 12월 30일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NSC 48-2를 승인합니다.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군사적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에는 상호방위 원조 계획에 의한 지원만을 제공하는 겁니다. 19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부 장관 딘 애치슨이 애치슨 라인을 발표합니다. 극동 방위선을 알래스카에서 일본 본토,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방위는 1차적으로 해당 국가의 책임이라고 언급됩니다. 미국의 애치슨 라인 발표로 한국과 대만 등은 미국의 극동 방어선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공산진영이 미국의 아시아 방어 의지를 과소평가해 6.25 전쟁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어서 1월 15일로 가보겠습니다. 1946년 1월 15일에는 국군의 모체가 된 국방경비대가 창설됐습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46년 1월 15일 660여 명 규모로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됩니다. 1946년 6월 15일 조선경비대로 명칭이 변경되는데요. 1947년 12월 1일 서울, 부산, 대전 3개 여단으로 편성돼 이후 5개 여단으로 확대됩니다. 1948년 9월 1일 대한민국 육군으로 개편됩니다. 국방경비대는 광복 직후 치안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경비대로 국군의 모체입니다. 따라서 이후 해방병단에서 창설된 해군과 1949년 10월 1일 공군의 창설로 강력한 국군의 삼축체제가 완성됐습니다. 정의는 국내의 적을 만들지 않는 데 필요하고 힘은 국외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하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이 포항 남부소방서와 함께 신병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는 1309기와 1310기 신병 75명이 참여했으며 대원들은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주요 응급처치 방법을 익혔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대원들에겐 소방서장 명의의 이수증이 수여됐습니다. 포병여단은 지난해 7월부터 포항 남부소방서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달 전입신병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이달까지 357명의 대원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국방부가 2025년 상반기 우수상용품 시범 사용 제한 품목 접수를 다음 달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청 대상 품목은 군수 예산으로 조달 중이거나 조달할 수 있는 물자와 장비입니다. 일반 특수 차량, 통신 전자장비, 피복 장구류 등 전투 지원 장비와 전투 지원 물자가 포함되며 신청은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공군 사물련 비행단이 유관기관과 비행안전 제고를 위한 합동안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해 기진의 비행안전 취약 요소를 식별하고 비행안전대책 개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문비는 활주로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유관기관과 특히 겨울철 철새들의 활동 증가에 대비해 조류 경보태세 발령 시 상황 공유 체계 개선, 소형급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조류 퇴치 등 비행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방엔 겨울이 일찍 찾아옵니다. 우리들이 한창 단풍 구경을 즐기는 10월이 오면 이미 전방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은주가 영하로만 내려가도 우리는 어깨를 웅크리고 아랫목만 찾는데 이때 벌써 전방의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30도까지 내려간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특히 지형적으로 가장 험준한 중동부 전선에서는 추위가 일찍 찾아들기 때문에 10월 말이 되면 벌써 겨울 긴장을 담가야 합니다. 지난날 코올리게 시절에 엄마와 누나의 어깨 너머로 익혀두었던 장병들의 김장 담그는 솜씨를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비록 서툴고 어설픈 솜씨이기는 해도 그 맛은 제법 구수한 겨울의 진미를 맛보기에 충분하답니다. 이렇게 장교나 사병 할 것 없이 모든 장병이 혼연일체가 돼서 마치 커다란 가정을 이룬 한 식구가 돼서 다가올 겨울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계 근무에, 전투 훈련에 또 정신교육에 온갖 힘을 기울이다가도 일단 내무반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따뜻한 한 가족이 돼서 우리네 여염집에서처럼 모든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난방 준비에 모든 장병은 분주한 나날을 보내면서도 이것이 보다 따뜻하고 여유 있는 겨울을 지내기 위한 준비이고 보면은 고생보다도 즐거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겨울 동안 먹을 부식거리도 듬뿍 장만했습니다. 장병들의 월동간 국거리로 급식될 무는 깊이 2m 50cm, 넓이 1m 50cm의 지하 움막을 지어서 저장해두면 얼지도 않고 부패도 막을 수 있어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겨울 동안 국거리로 쓰일 우거지도 이렇게 줄줄이 메어 달렸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하나같이 우리네 고유의 생활 방식의 연장인 것입니다. (1월 8일) 기상정보입니다.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틀째 맹추위가 기승이며 찬바람의 기세는 갈수록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낮 동안 중부지방에 이어 남부지방에서도 영하권 체감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으며 해안 산악으로 강풍이 불겠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안, 서부 내륙으로는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안 3에서 5cm, 최대 10cm, 동해상으로 5에서 10cm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며 서해안과 동해상으로 한때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도 해안과 산악에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원주 영하 16도 등 당분간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매우 춥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부산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낮은 기온으로 일몰 이후 전방 지역 지상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으며 전 지역에서 저온고 강풍, 해안 산악에서 강풍으로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고 전해상의 높은 파고로 인해 해상작전에도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인 10일과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지속적으로 남하하는 한기로 한파가 예상되며 지형성 강수로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으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화요일인 14일에는 남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오전 중으로 눈이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갤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8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서해안에는 강하고 많은 눈이 길게 이어지면서 시설물 붕괴나 도로 결빙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